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업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제 주변도 그렇고 여론도 마찬가지지만 부채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하는 금융지원 정책 때문에 국민 여론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사회 정의의 문제다, 형평성의 문제다 말은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무게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깔려있는 다른 문제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125조를 들여서 소상공인하고 청년들한테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답니다. 자영업자 25만 명한테 대출 원금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정부 의도는 이거죠. 물가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빅스텝 등으로 현재 금리를 빠르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채 취약계층에서 부실 문제가 경제위기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적으로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요. 정부는 이걸 미연에 막아서 대처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러면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파산하게 두면 우리 경제가 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연일 이 일로 인해 벌어질 도덕적 해이를 떠들고 있고요. 실제 많은 국민들 역시도 생각이 아니 자기 좋자고 사적으로 갖다 쓴 빚을 이자 깎아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원금을 갚은 걸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최대 90%까지 이거 완전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죠. 실제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신뢰 상실 같은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야기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두고 관련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해서 그렇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야기될 문제도 사실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분명 경제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는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대세 흐름이고요. 근데 여기서 물론 125조를 한 번에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조가 넘는 돈을 부채 탕감을 해주고 이자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냐, 받을 돈을 안 받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겠네요. 양적 완화하면 쓸 돈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금융 지원해주면 갚아야 할 돈 그만큼 안 갚아도 되니까 그 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양적 완화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엄밀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보조금이라든지 민생지원금처럼 돈을 직접 꽂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푼 것처럼 빚을 줄여주는 거니까 125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돈 푼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긴축 흐름과 반대로 가는 양적 완화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네요.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고 또 한편에서는 돈을 푸는 그런 모순된 상황. 그쵸. 사실 그게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해가면서까지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친다. 그것도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서. 이게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게다가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일부에서는 환율 1,400원도 예상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1,500원, 1,600원도 볼 정도로 환율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나 안 어울리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반대도 심하고요. 그리고 이번 일로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은 부채 때문에 해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인데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해결은 고사하고 이번에 부채 탕감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만 봐도 이번에 나라에서 무슨 빚 깎아주는 정책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부채 상환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책 대출에 기대서 빚을 더 늘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더 늘리고 부채에 대해 더 쉽게 생각하도록 부채를 키워도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원한 건 아니겠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나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출은 꼭 안 갚아도 된다는, 못 갚으면 터트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탕감을 해주던지 못 받던지 결국 돈 빌려준 놈이 아쉬운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도 드러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심각한 착각에 빠뜨리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유동성 공급이 영원해야 되고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지속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정부 정책을 펼치는 지도층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조금만 멈춰도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잠깐 멈췄다가도 또 유동성 공급을 다시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꺾을 수 없고, 그게 또 불필요한 투자도 만들고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금융지원 정책 역시도 불필요한 유동성을 늘리고 사람들의 불필요한 기대 심리만 키우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부채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부채 탕감이라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그런 양적 완화의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정부 부채는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생기면 가계와 기업들이 부도나는 과정에서 빚을 터뜨리게 되는데, 이때 구제금융이나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이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식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는 호황기가 그렇고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일 때는 그때는 정부가 공격적으로 부채를 늘려서 지원하고 구제하는 데 쓴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그런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다시 회복돼서 잘 돌아갈 때 그때 기업과 개인 부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꼬여버린 게 뭐냐면, 지난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늘려버리고 기업 부채도 늘려버리고 게다가 정부 부채까지 늘리면서 처음부터 이 부채 사이클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다 같이 부채가 늘어서 문제라고 했었죠. 나중에 침체 상황이 더해질 경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다고. 네, 사실 이거 자체로도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예전만큼 대응해줄 카드나 여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미 위기 때 쓸 수 있는 총알을 너무 많이 소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채 탕감이란 명목으로 또 이렇게 써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여력마저 탈탈 끌어쓰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의미가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안 터졌는데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썼기 때문에 정부 지출과 부채가 커져서 진짜 본격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정부가 이제 여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그 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가 지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게 위기라 생각한 겁니다.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위기는 뒤에 남아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부가 부채 키워가면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원인이기도 했고 진짜 위기가 따로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사실상 물가 문제부터 환율 문제, 경기 침체, 금융위기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코로나 위기가 본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는 인트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데 써야 할 돈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는 건 너무 헛되이 써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지출을 늘려서 안아줘야 되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통해서 진짜 필요할 때 써야 할 마지막 남은 여력을 자꾸 소진하는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궁지로 더 몰리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금 부채 취약계층한테 하는 금융 지원이 금리 인상 긴축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모순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물가 잡는데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서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지금 너무 많은 총알을 무분별하게 다 써버리는 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